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잖아. 너희가 문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고 눈여겨보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거지. 원래 스토퍼랑 손잡이 간격은 가까웠던 거거든. 못 믿겠으면 영상 스톱하고 방문 한번 보고 올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히든도어 심학습 시간이야. 요즘 유튜브에서 인테리어쇼 따라하기라는 컨텐츠가 많이 보이더라고. 점점 예쁜 집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는 잘 적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이라서 그런지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있더라고. 특히 히든도어 부분. 히든도어 디테일을 알려줬던 이 영상에서는 히든도어의 원리만 알려준 거지 방마다 적용되는 디테일이 다 틀린 거란 말이야. 이것들 좀 볼래? 유튜브 따라하기 영상들에 나오는 히든도어들인데 이렇게 시공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난 단 한 번도 히든도어를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 내가 보여준 사진들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야 문이 천장까지 이어진 것처럼 보이고 시각적으로도 거스르는 게 없어. 근데 이 문들은 문의 높이가 딱 문만큼으로만 보여. 이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문과 벽면이 정렬된다 뿐이지 결국 브릿지 형태가 연속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문이라는 건 닫을 때 스토퍼에 충격이 가야죠. 헤더 부분이 스토퍼랑 이어져 있으면 그 부분을 테이퍼드 처리해서 퍼티로 메꿔두었다는 건데 문을 닫을 때마다 충격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크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피하려면 애초에 이렇게 한 판 안에서 문만 금을 따내서 스토퍼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게 잘 맞겠니? 설사 잘 맞춰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쁘지도 않고 불안하고 힘든 거야. 한 가지만 더 팁을 주자면 이 형식에서 목공사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게 MDF의 조인트 부분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 페인트 마감할 때 더 편하자고 하는 공법이거든. 헤더와 측면 스토퍼를 이어주는 건 MDF 조인트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야. 보여지는 부분에서나 유지력에서나 마감 비용에서나 이렇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자, 이번엔 이 사진. 방문과 화장실의 히든도어 디테일이 완전 틀린 건데 인테리어쇼 따라하기 영상들 중에 화장실 문틀을 이렇게 설치한 걸 보고 아차 싶더라고. 왜냐면 나도 히든도어를 처음 사용할 때 이렇게 시공했었거든. 아마 이 업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체들도 이렇게 시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틀린 방법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긴 해. 왜냐면 일반 ABS 발포 문틀 기준으로는 이게 맞는 거거든. 시공자 입장에서는 문틀이 타일보다 튀어나와서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고정관념인 거야. 왜냐면 자재부터 틀리잖아. 이게 하자가 난다 안 난다 개념이 아니라 히든도어의 문틀이 아직까지는 합판 이외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기존 화장실 문틀이 물에 너무 강한 소재인 거야. 이러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겠지. 화장실의 합판 문틀은 아닌 것 같다, 물에 불어터지지 않냐, 아무튼 건설 쪽이나 동네 인테리어 업체들이 총출동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발포 문틀을 쓸 때보다 더 좋아지는 거지. 팔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문 자체가 문을 쓰는 곳에서부터 꺾이면서 더 멀어지니까 더 안정적이고 실리콘도 양쪽 코너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이러면 일반적인 문틀보다 보기에도 더 고급스럽고 완결성도 생기고 문 손잡이나 경첩도 쏙 들어가 있으니까 녹슬은 일도 적을 거고 문 열릴 때 반경도 적어지는 거야. 히든도어를 예뻐서 쓴 게 아니란 말이야. 예쁘면서도 실용적이거든. 왜냐면 내부를 더 넓게 쓸 수 있잖아. 디테일은 도어의 문틀이 이건 비밀이야. 전부 다 이건 진짜 내가 형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밑작업이 중요해. 히든도어라는 건 도어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걸리게 됐지. 생각해봐. 애초에 이 화장실 턱이라는 건 문을 경계로 단차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히든도어가 되면서 문이 거실 쪽으로 밀려나면 경계가 되는 턱과 헤더 부분도 같이 밀려나야 되겠지. 철거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화장실 턱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돼. 툭툭 떨어져 나간단 말이지. 이런 건 일도 아니야. 문제는 헤더 부분인데 주상복합이나 신축 아파트들은 이 헤더가 애초에 화장실 천장 배관만큼 높거나 경량벽체여서 그대로 진행하거나 철거하면 되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이 헤더 부분이 콘크리트란 말이야. 그나마 안방 쪽 화장실은 헤더가 조적배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거실 쪽 화장실의 헤더 부분은 99%가 콘크리트란 말이야. 이건 내력배이거든. 철거가 안 된다는 소리야. 이 녀석 디테일이 또 달라져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기본 디테일부터 풀어주고 다시 얘기해 줄게. 다음은 화장실의 기존 타일을 전체 철거할지 부분 철거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석대로 하면 화장실의 모든 것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게 맞긴 한데 기존 벽 타일들이 툭툭 떨어져 나간다면 당연히 올 철거를 해야겠지만 부분 철거도 나쁜 건 아니야. 기존 벽 타일을 모두 철거하면 면적이 한 3-4cm 정도 넓어지겠지만 철거 비용, 방수 비용, 본드 비용, 셋업 시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철거 소음이 길어져. 요즘은 공사보다 민원 대응이 더 힘들거든. 선택은 각자 하면 될 것 같고 부분 철거를 하더라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바닥은 당연히 기존 방수층이 보일 때까지 철거해 줘야 하고 벽면 타일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벽면 타일의 가장 아랫단까지는 철거해 줘야 돼. 벽 타일 아랫단을 철거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방수라는 게 결국 견고한 수조를 만드는 작업인데 벽 타일 위로 방수 몰탈이 덮이는 건 좀 불안한 거지. 그리고 방수 몰탈만큼 벽이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타일 셋업할 때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무엇보다 아랫집에 물이 떨어진 상황이 대부분이 방수 때문이 아니라 거의 99%가 급수 문제거든. 특히 조절 밸브 결합부 쪽에서 한 방울씩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조절 밸브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곳이 벽체 방수면이거든. 타일 벽 위로 아무리 방수해봤자 수저 바깥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소리야. 아무튼 이만하면 친절하게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준 것 같고 지금부터가 디테일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화장실부터 보자. 히든도어가 생성이 되려면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줘야 하니까 각재를 시공하든 쫄대를 시공하든 하지틀이 들어서겠지. 화장실 앞 벽면으로 계급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지틀을 만들어줄 때 경첩 쪽은 기존 타일과 같은 라인이 되도록 해주고 손잡이 쪽은 콘크리트와 1대1을 맞추면 되는 거야. 그리고 15T 합판을 36mm로 재단해서 2번 시공해주는 거야. 그럼 30mm가 튀어나오겠지. 15T 합판을 36mm로 재단하는 이유는 히든도어의 문의 두께가 45mm란 말이야. 문을 이렇게 가공해서 9mm 돌출시켜서 양옆으로 9mm MDF를 붙여주면 스토퍼가 된다고. 그건 이 영상에서 알려줬지. 여기서 45 빼기 9를 하면 얼마니? 36이잖아. 그래서 36mm로 재단하는 거야. 15T 합판을 2번 쳐주는 이유는 기존 타일 위에 타일을 다시 덧방할 때 대형 자기질 타일의 두께가 보통 10mm야. 이 타일을 붙일 때 본드를 쓰게 되는데 이 본드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한 5mm에서 8mm 정도 형성된단 말이지. 그럼 타일을 설치하면 기존 벽면에서 한 15에서 18mm 정도가 튀어나온 건데 15T 합판을 2번 쳐주면 타일과 만났을 때 한 12에서 15mm 정도 여유가 남게 되고 경첩이 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타일이 합판의 접합부를 가려주는 거야. 렛치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됐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작업자나 인테리어 업체에게 보여줘. 이거 뭐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자, 이후부터는 쉽지. 도어실은 35에 70 형태로 문의 길이만큼 발주해서 여기 딱 끼워주는 거야. 문틀이 36인데 도어실은 왜 35냐면 여유치수라고 생각하면 돼. 막상 끼워보면 딱 맞아. 도어실의 설치 높이는 거실 마감재의 높이만큼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이제 문제의 헤더인데 주상복합이나 신축 아파트들은 문의 헤더를 문과 같은 45mm 두께로 목공으로 구축해주고 합판을 질러주면 이노즐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야. 문제는 구축 아파트들이지. 구축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는 문 사이즈에 맞춰서 콘크리트 헤더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콘크리트 계급에 문만 끼워놓으면 되니까 공사비가 절감되는 거거든.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야. 왜냐면 방문보다 화장실 문의 계급부의 폭이 훨씬 더 좁은데 높이는 더 낮잖아. 화장실 천장 때문에 헤더를 낮춰놓은 거지 구조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걸 철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건설법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들은 모두 내력백에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서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콘크리트 헤더에 붙어있는 사춤 찌꺼기들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더에 맞게 각재를 구성하고 헤더 밑으로 합판만 우레탄 폼으로 고정하는 거야. 그리고 36mm로 재단한 15T 합판을 문틀과 연결시켜주면서 2번 붙여주는 거야. 그럼 30mm 가 돌출되게 되는데 왜냐면 이노솔 하드웨어의 높이가 18mm거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야. 천장의 높이는 기존 천장과 동일하지만 형식이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2번째 방법은 숨어있는 천장까지 사용해주는데 합판으로 콘크리트 헤더 부분을 기존 타일면에 맞춰 이렇게 마감해주고 동일하게 36mm로 재단한 15T 합판을 2번 돌려주는 거야. 그럼 타일이 말려들으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600에 600 타일보다는 450에 900 타일로 세팅해주면 헤더 부분이 나눠지지 않고 타일 한 장으로 끝내줄 수 있어. 더 깔끔하긴 할 거야. 구축 아파트들은 2가지 방법 중에서 취향껏 선택하면 될 뿐이긴 한데 좀 아쉽지? 콘크리트 헤더를 전체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딱 요만큼만 철거해 줬으면 깨끗하게 마감이 되는 건데 콘크리트 볼을 건드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문 위에 있는 헤더는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고 일부만이라도 좀 철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 이번엔 화장실 문과 방문이 서로 만날 때의 디테일이야. 이거 뭐 보여지는 문제인데 너는 이게 예쁘니 이게 예쁘니? 사실 뭐가 예쁘다라기보다는 화장실 문의 이 폭이 너무 좁아서 이상한 거야. 이거 이상하지? 차라리 이게 더 넓으면 어색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좁게 마감될 거라면 차라리 이 벽면에 붙여버려야 한다는 거야. 이러면 덜 어색하거든. 이건 어려운 거니까 답안지를 보여줄게. 이 부분이 핵심이야. 방문의 스토퍼가 화장실 문의 스토퍼가 된다. 이해되지? 타일은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거고 거실에선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자, 이번엔 손잡이야. 히든도어의 일반 방문 손잡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뭔가 어색해지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선 손잡이 설치 도면을 살펴보자. 손잡이의 중심 위치가 60mm로 결정되어 있지. 이 거리를 백셋이라 그래. 문에다가 54파의 홀컵으로 타공을 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빵같이 생겼다고 해서 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대로 된 명칭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나는 그냥 손잡이 커버라고 말할게. 이 커버분이 지름이 보통 70mm란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잘 봐. 히든도어든 일반 도어든 스토퍼 부분이 있으니까 도어에서 10mm
길이 정도가 스토퍼의 가로성분이 작아 보이는데, 그럼 손잡이 중심까지 50mm가 되는 거지. 백셋이 60mm니까 10mm 빼고 나면 50mm잖아. 그런데 손잡이 커버의 크기가 70mm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35mm지. 도어의 끝에서 손잡이의 커버 부분까지의 거리가 15mm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잖아. 이게 히든도어라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있던 고질병인데 너희가 문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고 눈여겨보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거지. 원래 스토퍼랑 손잡이 간격은 가까웠던 거거든. 못 믿겠으면 영상 스톱하고 방문 한번 보고 올래? 어때? 소름 돋지? 백셋 간격이 더 벌어지거나 커버의 크기가 더 줄어야겠지.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야. 간격을 더 벌리려면 손잡이를 주문할 때 이 백셋의 치수가 60mm보다 더 길어서 손잡이의 중심을 더 멀리 보내버리거나 손잡이 커버의 크기가 더 줄여야 할 텐데, 백셋이 60mm를 넘는 렛치를 찾기도 힘들고 작은 손잡이 커버가 모티스락 제품이 있어도 일반 튜블러 제품에 호환되는 제품이 없거든. 이게 한국이야. 유럽 쪽은 이런 제품이 엄청 많거든. 근데 유럽에서는 가격이 적절한데 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 엄청 고가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어이없지 않니? 그렇다고 도무스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근데 안 해요. 왜 그렇겠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알아?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렛치는 구매 루트가 어려서 그렇지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 튜블러 형태의 손잡이에서 이 손잡이 커버만 줄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손잡이 전문 제작업체와 협의를 좀 해야 하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은 기존에 나와있던 50mm 모티스 핸들의 커버를 일반 손잡이에 적용하는 거지. 튜닝을 좀 보는 거라 생각하면 될 거야. 이런 거지. 일반 도어 핸들의 손잡이 커버의 크기가 70mm인데 50mm가 되면 20mm가 줄어드는 거고, 여기서 띄어지는 거리가 15mm가 아니라 25mm가 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내 생각에 손잡이가 스토퍼에서 떨어져야 하는 이상적인 거리가 한 25에서 한 30mm라고 생각해. 참고로 아울 디자인이 알려준 손잡이도 이 형태가 쓰인 거거든. 이 제품은 공장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좀 꺼려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손잡이를 커스텀해서 만들어주는 게 주력이 아니시다 보니까 전화는 폭주하실 텐데 건당 주문량은 적고 배송부터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시대. 이건 내가 한 1000개쯤 주문한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해 줄 테니까 거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으면 후반기가 될 거야. 아마 너희가 소량 주문하는 것보다는 싸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더 좋은 건 이런 형태겠지. 아예 손잡이 커버가 없어진 형태. 이건 올리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가격이 좀 후덜덜한 걸 떠나서 이걸 받으려면 배 타고 건너와야 할 텐데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이게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것도 내가 디자인에 안 걸리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전국에 뿌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근데 친구들 중에 당장 급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제작 기간을 기다릴 시간이 안 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티스락 도어 핸들을 써주자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모티스락을 적용할 때 백셋과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백셋이 중요해. 이게 일반 시중 제품들은 45, 50, 한 55mm로 백셋이 나온단 말이야. 일반 튜블러 손잡이는 60mm라고 했지. 그러니까 일반 손잡이보다 백셋이 짧은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하면 모티스락을 쓰더라도 스토퍼랑 너무 가까워 보이니까 백셋을 한 60에서 65 정도로 커스텀하는 게 좋을 거야. 모티스락의 단점은 뭐니 해도 비싼 건데 제품 단가도 높지만 일반 튜블러 손잡이보다 설치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소리겠지. 그럼에도 고급 주거에서는 비싸도 모티스락을 고집한 이유가 있어. 튜블러 제품이 제품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간단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 제품의 설치 디테일을 보면 앞뒤 핸들이 조여지면서 방물을 붙잡고 있는 거라서 처음에 수평으로 설치해도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기울어지거든. 좀 쓰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무튼 시간이 촉박한 친구들은 모티스락 도어 핸들을 백셋을 더 늘려서 주문해. 마지막으로 수직 형태의 손잡이.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건 손잡이 없는 형태의 문에 그냥 고정 손잡이를 달아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런 튜홀 손잡이를 쓰든 원홀 손잡이를 쓰든 매립 손잡이를 쓰든 손잡이를 없애든 손잡이 형태보다는 레버형 손잡이를 쓰지 않아도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알려주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도어 상부에 매립형 도어 클로저를 사용하고 편의상 손잡이를 달아주면 되는 건데 잠금 장치는 모티스 데드볼트를 사용하면 되겠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손잡이가 달릴 위치에 맞게끔 이 데드볼트도 백셋을 꼭 조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정렬되어 보인다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열쇠 부분이 있고 없고를 선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냐 차이인 거지. 그냥 이런 하드웨어의 앞부분이 잘려나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매립형 도어 클로저가 설치 시간도 길고 좀 어려워. 우리가 사용한 45mm 도어에 설치가 되려면 제품 선정도 중요한데 매립형 도어 클로저라는 게 보통 55mm 도어에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제품의 크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디테일로 가공해서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할 사람은 참고하고, 이걸 좀 쉽게 해주려면 매립형 도어 클로저 대신에 유압 경첩을 써주는 거야. 잠금 장치는 똑같이 모티스 데드볼트겠지. 여기서 도어 클로저든 유압 경첩이든 쓰다 보면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리스를 좀 뿌려주면 좋을 거야. 인터넷에 뿌리는 그리스라고 검색하면 3,000원도 안 해. 두 번째는 렛치 부분을 반달 형태가 아니라 볼렛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레버형 손잡이가 당기면 그냥 닫히고 열면 턱 하고 걸리는 게 이 반달 형태의 렛치 때문이거든. 문을 밀 때도 그냥 열리게 하려면 볼렛치를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잠글 때는
데드볼트가 따로 필요하겠지. 룰렛이 따로, 데드볼트 따로 각각 적용해줘도 되는 건데 제품 모양이 다르서 좀 조잡해 보일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위에는 볼렛치고 아래는 데드볼트가 적용된 모티스락을 제작했는데 뭐 쓸만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오늘은 히든도어 심화학습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쉬운 게 아니지. 어려워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러니까 몇 년을 거쳐 시행착오를 수정하면서 만든 디테일이니까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을 거야.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은 빨리 본인 걸로 만들어서 더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인테리어를 해야 할 친구들은 이런저런 디테일들을 잘 모아서 업체에게 전달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아무튼 다 알려줬으니까 난 나갈게. 안녕. 그리고 히든도어 완성품을 양산한 업체를 계속 컨택 중인데, 영림도어는 어깨 가공까지는 해주는데 문틀 가공은 좀 어려워하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36mm로 재단된 15T 부재에 문하고 동일 위치에 경첩 탕화하고 손잡이와 스트라이크 부분까지 완벽하게 탕화해서 세트로 받는 건데, 그럼 경첩하고 손잡이도 걔들 걸 사야 되는 거거든.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부분인데 업체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잘 팔리면 그걸 따라하는 업체가 생긴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뭐 특허라든지 이런 규제가 진짜 취약하단 말이야. 대기업 쪽에서 움직여주면 마음 편한데 군대들이라서 그건 힘들 것 같고,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는 친구들아, 히든도어 제작업체들이 덤벼들려면 수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물건이야 화물로 띄우면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300세트 정도는 나와야 비용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동참할 회사가 있으면 댓글 좀 달아줘. 그럼 진짜 간다. 안녕.